김현정의 뉴스 쇼. 우리는 북한과 회담을 마련했고 전 세계를 매우 흥미롭게 할 것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한 말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 5월이나 6월 초쯤에 북한과 만날 거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북미 간의 사전 접촉을 통해서 정상회담 개최 시점에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뜻이죠. 사실은 백악관의 안보 라인이 대북 강경파로 물갈이가 되면서 이거 북미 회담 연기되는 거 아니냐 우려들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순항의 시그널이 보여서 다행입니다. 하지만 힘겨루기는 사실상 이제부터입니다. 비핵화에 대한 공통 의지는 갖고 있는데 비핵화와 보상, 일괄 타결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미국과 아니다.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요구하고 있는 북한 사이의 간극이 꽤나 큽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죠. 어차피 목표는 같지 않느냐. 양자 간에 조금씩 양보해보자. 설득하고 유도하는 외교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정말 가을이 오고요. 가을이 왔다. 그 공연을 할 즈음에는 남북관계의 실한 과실을 품에 안고 있길 기대하면서 그리면서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예, 첫 번째 포인트 미국부터 좀 봐야겠어요. 네, 북미 회담 못 박은 트럼프입니다. 예, 그러니까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개최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막 나오는 중이었는데, 네. 그래서 의미가 있는 발언이죠. 이게 그 우려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안보팀을 대북 강경파로 개편하면서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대표적인 강경파인 존 볼턴 신임 국가안보보좌관이 업무를 개시한 날 이제 북미 회담을 다시 한번 공식화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또는 6월 초에 북한과 만날 것이라면서 비핵화 협상이 있을 예정이고 양측 간에 큰 존경심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언급을 했네요. 존경심이란 단어까지 나왔어요. 네. 또 북한과 이미 접촉이 있었다고 덧붙였는데 네.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 시점 그리고 사전 접촉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서 어쨌든 북미 정상회담 개최 자체를 두고는 일말의 우려도 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한반도의 냉기류는 조금씩이나마 풀리고 있는데 갑자기 긴장이 고조된 곳도 있습니다. 네, 최근 화학무기 공격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을 받는 시리아죠. 예.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새벽에 24시간에서 48시간 내에 중대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시리아에 대한 군사공격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린가스를 썼다는 거잖아요. 네. 써서 아이들이 막 눈물 콧물 흘리고 죽어가고 이런 모습 보니까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이런 화학무기를 누가 사용했는지를 두고는 러시아인지 시리아인지 알아낼 것이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는데 이게 러시아의 대결도 불사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힌 것이죠. 그래요? 이에 대해서 러시아는 시리아에서 미국이 군사력을 행사한다면 큰 파장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경고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네요. 불안한 국제 정세도 우리가 주시하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리아 말이죠. 다음 포인트는요. 네, 옥중 서신으로 법정 대결 예고한 MB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소가 확정이 되자 지금 이 전 대통령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네, 본인은 자신과 측근들이 대거 처벌을 받은 것을 두고 무술 옥사, 그러니까 2018년 무술년에 일어난 옥사라고 하네요.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 직후에 미리 작성한 것을 SNS를 통해서 공개했는데 네. 가공의 시나리오에 따른 짜맞추기 수사 결과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짜맞추기다. 네, 또 이명박 개인을 넘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와해시키려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또 혐의 내용도 조목조목 반박했는데요. 변호인단도 보강해서 치열한 법정 대결을 예고했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까지 이제 전직 대통령 2명의 재판이 막 계속 같이 이어지겠네요. 그렇습니다. 다음 포인트는 뭔가요? 마지막 배 떠난 STX네요. STX 조선 결국은 법정 관리 받게 된 거죠. 한밤중 노사 간 협상이 이어졌는데 네. 결국 채권단인 산업은행은 자구 계획이 미흡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법정 관리를 결정했습니다. 이게 생산직 인력의 대규모 감원이 가장 큰 쟁점이었는데 해법을 찾지 못했네요. 그렇죠. 이에 따라서 한때 연간 수주 실적 세계 3위였어요. 그 STX 조선이 회생형 법정 관리나 M&A 또는 청산의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기식 원장은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아 죄송스럽다며 신속하게 사과에 나섰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계속 무리한 정치 공세를 이어간다면 저희로서도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이 갑질의 달인 갑달 김기식 선생이 함께 수행한 여비서는 인턴 신문이었습니다. 예,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 국회의원 시절에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 출장 다녀온 게 지금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세 차례의 출장 중에 특히 문제가 된 건요. 대외경제정책연구소의 지원으로 다녀온 9박 10일 유럽 여행이죠. 3,077만 원의 경비를 지원받아서 김기식 원장이 여성 인턴 1명만 동행한 채 다녀온 단독 출장이었습니다. 야3당은 이건 엄연한 뇌물이다. 임명 철회뿐 아니라 형사 고발까지 우리는 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해임 사유가 안 된다. 이거는 금융개혁을 좌초시키려는 의도다.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양측의 입장을 차례로 들어보죠. 먼저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선 쪽 야3당을 대표해서 나오신 분입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 연결을 해보죠.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반드시 해임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자진 사퇴하는 것이 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해임해야 될, 자진 하차를 해야 할 만큼. 금융감독원장은 그 누구보다도 엄정한 중립성, 또 투명성,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예. 특히 전임 원장이 인사 개입했다라는 의혹으로 하차하지 않았습니까? 채용 비리 의혹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두 경우가 다른 잣대로 보는 것은 좀 쉽지 않다. 지금 피감기관 비용으로 해외 출장 간 것이 이제 문제다라고 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예. 저는 사실은 그것보다도 더미래연구소가 민주당 의원 약 20명이 돈을 내서 만든 연구소인데요. 그러니까 여기는 김기식 의원이 19대 의원 지내고 20대에 낙선하면서 더미래연구소 연구소장으로 간 그 연구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그 이제 연구소장 가기 전에도 사실은 김기식 의원께서 주도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제 좀 놀란 것이 그 두 가지입니다. 뭔가요? 당시에 그 여러 금융기관의 직원들, 또 공기업의 직원들을 더미래연구소에서 운영하는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참가를 시켰고 보통 참가비가 500만 원, 600만 원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인당 500만 원, 600만 원을 내고 더미래연구소 프로그램에 교육을 받도록 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은 당시 김기식 의원님께서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참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그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시킬 때는 19대 의원직 재직 중이란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뭔가요? 또 하나는 더미래연구소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4차례에 걸쳐서 3,600만 원의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프로젝트, 국회에 소속되어 있는 연구기관이 국회 다른 상임위로부터 용역계약을 따낸 것인데요. 이거는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이 그 회원으로 가입되고 있는 더미래연구소가 그 직을 이용한 것으로밖에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의 어떤 권력을 이용해서 용역받은 것이 아니냐? 네, 그렇습니다. 바람직스럽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더미래연구소와 관련된 이제 도덕성 문제다 지적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은 그 지금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은 외유 부분 아닙니까? 대외경제정책연구소의 지원으로 9박 10일 단독 출장을 다녀왔다. 청와대와 여당은 업무상 출장이다. 이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야당에서는 이건 외유다, 뇌물성 외유다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뇌물성 외유라고 보십니까? 네, 국회의원이 가는 출장이 공적 출장이 아닌 사적 출장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공적 출장으로 포장이 되죠. 그리고 적법했다. 또 그렇게 청와대가 얘기했는데요. 적법하게 처리되지 않은 출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외유라고 비판하던 그 출장들도 다 서류상으로는 적법하다. 문제될 게 없다.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산하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가끔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는 해마다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반드시 그 출장의 목적이 있고. 예. 그런데 이제 이 경우는 대의경제정책연구원의 지원을 받아서 예. 의원이 혼자 간 것도 그렇고요. 또 보좌 직원을 출장을 같이 동행하는 것도 대단히 좀 이례적입니다. 그래서 여성 인턴이 함께 갔다는 그 부분도 이례적이다. 네네. 저는 제가 의원이 출장 가면서 이 비서를 데리고 가는 경우는 제가 아직까지 저는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아, 비서를 데리고 안 가? 왜냐면 이제 정책을 잘 알고 있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면 동행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이례적인 건가요? 비서를 데리고 가는 건 정말 이례적인데요.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그 김기식 의원 그 해명을 들으니까 국회에서는 비서를 데리고 갔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도 직원이 2명이 나온 것으로 제가 그렇게 봤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피감기관에서 직원까지 나오는 마당에 비서를 데리고 가는 것은 이제 비용 문제도 있고 또 통상적으로 비서들이 국회의원 가자고 하면 잘 안 가거든요, 사실은. 아,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이제 출장이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거는 이제 불편하고 안 불편하고는 이제 논외고, 그 사람마다 다를 테니까. 어쨌든 이례적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 말씀이세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김기식 원장은 원래 김용태 의원도 가기로 돼 있었는데 막판에 이분이 이제 안 가겠다고 하는 바람에 빠져서 혼자가 된 거지 처음부터 단독 출장으로 기획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만약에 그 부분이 사실이라고 하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참 이례적인 단독 출장인 건 맞다 그 말씀. 또 하나는 다녀와가지고 여기에 특혜를 줬으면 지금 야당 주장처럼 뇌물이라고 할 수 있지만 뇌물성 외유라고 할 수 있지만 오히려 출장 다녀온 다음에 그 피감 기관에 불이익을 줬다. 근데 그게 어떻게 특혜성 외유냐 뇌물성 외유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직무와 관련돼서 이거 갔다 온 것 자체가 뇌물성의 혐의가 대단히 짙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뒤에 특혜를 줬느냐 안 줬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다녀온 것 자체가 이미 뇌물이다. 네, 맞습니다. 그 자체로 뇌물죄가 성립하는 겁니다. 근데 청와대는 쭉 다 검토해보니까 어쨌든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게 없다. 해임할 사유, 국민 눈높이에는 안 맞지만 해임할 사유는 아니다라고 지금 판단한다는 거거든요. 김기식 지금 원장께서 그 청와대 비서실장 임종석 비서실장 또 조국 민정수석 등과 대단히 긴밀하고 친한 관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종석 비서실장의 지시로 조국 민정수석이 김기식 원장과 관련된 여러 의혹들을 파악을 해봤다. 라고 한 것이 도대체 어디까지 어떤 강도로 파악을 해봤는지 제가 모르겠는데요. 저는 제 식구 감싸기로 이미 결론을 내놓고 적절히 한번 리뷰한 것이 아닌가, 검토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답을 정해놓고 답정너처럼 간 거 아니냐 지금 이 말씀이세요? 네네. 저는 지금 그동안에요. 적폐청산에 집중해서 큰 성과를 낸 이 검찰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검찰이 수사하는 강도로 한번 제대로 철저하게 파헤친다고 하면 청와대가 해명된 것과 다른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면 다른 결론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 야삼당에서는 검찰 고발을 검토하고 계시다고요? 네, 그래서 이 문제가 국회에 지금 여러 가지 중심에 있게 돼버렸습니다. 지금 4월 국회 할 일이 많은데 빨리 이 문제가 좀 매듭이 지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이나 청와대에서는 금융시장 개혁의 적임자가 나타나니까 이제 금융업계가 무서워하는 이런 호랑이 선생님 같은 감독이 나타나니까 그걸 좌초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당도 다 이렇게 하던 것을 이제 와서 문제 삼는 것 이거 뭔가 이게 주저앉히려는 의도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건 과도한 정치적 공세라고 저는 오히려 생각을 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김기식 원장의 개혁 의지를 존중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고 사실 저도 좀 놀랬고요. 김기식 원장만이 금융시장을 개혁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청와대의 자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이 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과거 야당일 때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민주당에 있는 의원님들께서 그 적용했던 도덕적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 야3당을 대표해서 김기식 원장 안 된다라는 의견, 이유
설명을 해주셨어요. 여당 입장 듣겠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세요. 이하경 의원 바로 연결을 해보죠. 이하경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첫 질문은 김관영 의원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김기식 금감원장 해임할 이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근데 지금 앞에서 쭉 설명 들으셨지만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일단 시민단체 출신의 국회의원이면서 다른 의원이나 공무원들에게 기업들에게 누구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던 분이 지금 와서 보니 자신은 그 기준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더라.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다. 이 도덕성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시 우리 김기식 의원이 그 외국 출장 갔던 당시에는 예. 이게 다른 국회의원도 다 이런 기회가 있으면 갔어요. 다른 사람들도 다 갔던 일이다. 관행이다. 예, 전수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 기회에. 그리고 정말로 오늘날 이제 부정청탁금지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김영란법, 높아진 예. 국민 감정으로 저는 죄송할 수 있는 사안이에요. 그러나 그 당시에 관계기관에서 사적 업무도 아니고 예. 관계기관은 필요에 의해서 현장을 한번 같이 가보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럼요. 그 당시에 다 그렇게 업무로 갔습니다. 그때 일을 가지고 김기식 예. 원장만 독특하게 과거의 일을 현재의 그 법으로 재단해서 예. 검찰까지 고발하자고 하는 것은 그럼 검찰을 전수조사해서 고발을 해야죠. 국회의원 그럼 이 전수조사에서 이런 식으로 예. 된 사람은 다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그럼요. 예. 형평성에 맞지 않죠. 예. 그리고 잠깐만요. 근데 이제 그 관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얼마나 이해하실지가 문제인데 그러면 관행이었으면 이게 괜찮느냐 이 부분입니다. 9박 10일 유럽 출장, 피감 기관의 돈 3천만 원으로 비서 한 명을 대동한 단독 출장. 이건 상당히 관행에 비추어도 이례적인 단독 출장이다. 업무라기 보기에는 여행, 외유에 가깝다라는 야3당의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보고서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예. 그 당시에 갔던 곳이 워싱턴과 유럽이었습니다. 예. 그건 비행 날짜로도 꽤나 많이 걸릴 수 있는 날짜예요. 그 당시 한미경제연구소와 한미연구소가 부실하다. 해마다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현장을 가보자. 예. 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그렇게 제안을 했을 거예요. 현장 가보자. 예. 예, 그리고 유럽에도 우리 유럽 지사를 한번 만들자. 예. 그런 제안이 있어서 김기식 의원이 아마 부정적인 발언을 했을 겁니다. 유럽 지사 안 된다는 발언을 한 직후죠. 네, 예. 그래서 현장을 아마 가보자고 했을 거예요. 예. 그래서 현장 가보고 하는 과정에서 뭐 경인사 직원들도 포함되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도 포함해서 같이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유가 좀 외국 출장이 길어졌을 거라고 추측되고요. 문제는 그때의 보고서를 기반으로 해서 엄밀하게 봐야 돼요. 일정표가 어떻게 됐는지. 일정표가 정말로 알차게 짜여진 건지 여행 같은 그럼요. 외유였는지는 좀 봐야 된다. 아직 보진 못하셨어요. 여당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봤지만. 보셨어요? 그런 것들을 공개해서. 예. 여야가 함께 이걸 봐야죠. 예, 보셨을 때는 문제가 없던가요? 9박 10일 일정이? 공식 일정과 저녁 시간 휴식 이런 거 다 있죠. 예. 그러나 기본이 중요한 공식 일정이면 그게 공적 업무죠. 공적 업무. 그러면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말하는 그 여자 인턴을 대동한 부분, 비서도 아닌 정책보좌관도 아닌 인턴 사원을 거기에 데려갔고 그 직원이 다녀와서 7개월 만인가요? 7급까지 승진했다. 이거 좀 이상하다라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조사 좀 해보셨어요? 우선 국회 인턴의 특수성을 제가 말씀드리면 예. 국회가 한 명씩 지금은 제도가 바뀌어서 이제 2명으로 바뀌었습니다만 한 명씩 인턴을 두었습니다. 근데 국회 인턴은 특성상 자주 교체를 못하고 업무가 지속돼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썼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정책 업무를 담당합니다. 예, 인턴이지만 정책 업무를 담당했다. 그럼요. 그분의 업무를. 저 같은 경우도 한 1년여 만에 여성 인턴을
7급으로 채용했습니다. 현재도 채용돼서 일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아, 이하경 의원도 똑같은 케이스가 있었다. 이례적인 그렇습니다. 게 아니다. 예. 그럼 같이 해외여행 간 것도 충분히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일상적은 아니지만 판단에 의해서 해당 업무의 담당자가 같이 갔으면 좋겠다 해서 아마 결정해서 가면 갈 수도 있는 겁니다. 못 갈 이유는 일상적인 것은 아니지만 내가 특수한 경우지만 그런 경우들이 들어 있었다고 내가 들었습니다. 아마 알겠습니다. 다른 야당 의원들 중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례적인 건 맞지만 못 갈 이유가 없다. 어디 규정이 없습니다. 뭐 대학생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도 논란이던데 대학생입니까? 아닙니다. 인턴이 들어오면 이미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정규직으로 들어오기 힘드니까 인턴으로 들어와서 정책 업무 하면서 자리가 비면 옮기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턴 사원, 뭐 자꾸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여성이라는 점까지 강조해서 저도 이 여성 인턴 써서 7급까지 올라와서 현재 이 부분을 같이 계속 대동하고 정책 업무를 합니다.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질문을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관행이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청취자들 문자가 많이 들어오는데 어떤 분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된다고 하면은 뭐 국정원 특활비도 관행이었고 다 관행 아니냐. 그리고 이런 관행들에 대해서 김기식 원장이 의원 시절에 강하게 비판하시지 않았는가. 이런 질문 주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도덕적으로 송구하다고 했을 거고요. 그래서 법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강하게 지금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준에 봐서는 이게 좀 맞지 않지만 그때 기준으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 드리면서 해임까지 갈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 예, 그때 이걸 해임시키면 앞으로 국회의원 출신들은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겁니다. 아, 이게 해임 사유면 국회의원 중에 자유로울 사람 하나도 없다. 법이 없던 시절에 공무로 다 출장을 다녔는데 그 공무가 피감기관의 예산이었던 것 때문에 그 제재를 받아야 된다면 과거의 이를 현재의 법으로 다 제재를 시작하면 그걸 어떻게 다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한두 사람도 아닐 텐데요. 자, 여당의 입장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실패한 로비 이야기를 해서 또 어제 좀 논란이 됐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그 출장의 결과가 해당 기관의 업무와 크게 연관을 지어서 영향을 안 줬을까라는 내용을 표현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됐으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앞으로도 김기식 원장에 대해서는 해임할 사유는 없다. 지금 야당에서는 뭐 검찰 고발까지 간다 그럽니다. 그럼 아마 청와대가 생각한 결론 지은 것과는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앞에서 김건영 의원은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검찰이 사유를 볼 때 현행 그 당시에 법으로 볼 거 아닙니까? 그때 아까 김관영 의원 뇌물죄라고 하는데 해외 출장 가는 것만으로 뇌물죄가 된다면 아마 다수 국회의원들이 포함될 거고요. 가서 공적 업무를 하루에 몇 분의 1을 했냐. 그 양으로 따져서 하기로 하면 그걸 누가 재단을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누가 자유로울 사람이 있겠는가 이런 말씀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럼 지금 야3당의 이런 공격이 좀 이유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민주당에서는? 야3당으로서는 어떻게든 비판과 견제를 해야 되니까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도를 넘으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현재 금융정책 감독기관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최근에 삼성증권 문제랄지 또는 채용비리 문제랄지 이런 중요한 일들을 해야 될 시점에 언제까지 이렇게 그 당시의 일을 가지고 공격을 하면 이 업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까 김관영 의원이 하신 마지막 질문을 제가 대신 드리죠. 만약 지금 민주당의 야당 시절에 이런 이제 조건의 금감원장을 여당이 내놓는다면 오케이 할 수 있겠는가? 김관영 의원의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금융감독기관으로서 이 사람이 정말 도덕성에 심대한 문제가 있는가? 앞으로 사적으로 공적인 권력을 남용할 수 있는가? 이걸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건 그 업무상 출장은 공적인 일을 하다가 그런 겁니다. 문제가 없다고 보신다는.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민주당 이하경 의원이었습니다. 야3당은 여행, 외유라고 표현하고 여당은 출장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입으로 가죠.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오늘 1부에서 여야 입장을 모두 듣느냐고 오늘 행간은 쉬어간다는 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고요. 문자가 뜨겁네요. 지금 국회에서도 뜨겁습니다. 김기식 원장. 그러니까 야 3당에서는 이거는 해외여행 다녀온 거다. 피감기관 돈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여당과 청와대에서는 무슨 말이냐. 업무상 출장을 다녀온 거다. 해외 출장 다녀온 걸 다 문제 삼자면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가지 말란 소리냐. 이렇게 되는 거죠. 청취자 의견을 많이 들어오는데 조금만 보겠습니다. 이동규님은 아무리 인물이 좋아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용인된 수많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라고 우리가 정권을 바꿨는데 똑같은 행동을 반복해선 되겠습니까? 제발 정의로운 기반을 다져주시길. 이런 분이 계시는가 하면 서기배님은 이번에 김기식 원장을 해임한다면 해임하는 대신 차후에 국회의원들은 외국에 절대 못 나가게 하는 걸 입법화해야 된다. 자유당이 여기에 합의하면 해임해라. 예, 이런 문자. 이분은 엄연한 업무인데 왜 이걸 문제 삼느냐라는 말씀이시고 이동규님은 이것은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된 외유 아니었느냐. 특혜 아니었느냐. 이렇게 좀 방점을 두고 계세요. 이 두 갈래의 의견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 좀 더 받아보죠. 예, 더 받아보고 오늘 뉴스닥에서도 잠깐 요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요. 어버이날 얘기 좀 해보죠. 어버이날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느냐 여부를 정부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선 공약이었거든요. 어제 하루 종일 뜨거웠습니다. 찬성 반대 양쪽의 입장 어떤 논리들이 있는지 아마 정부도 청취하고 나서 결정한다는 것 같으니까요. 우리도 함께 청취를 해보죠. 어제 큰 화제가 됐던 사건 중에 하나가 그 공무원 시험의 한국사 문제였습니다. 한 유명 강사가 이번 공무원 시험의 한국사 문제 풀이를 하다가 욕설을 합니다. 처음에는 욕설 때문에 논란이 됐었는데 사람들이 보다 보니까 진짜 이 한국사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한국사 강사들도 동의하고 나섰습니다. 스타 강사 최태성 씨의 얘기 들어보죠.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법정 공휴일이죠. 하지만 5월 8일 어버이날은 쉬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어버이날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할지 여부를 두고 지금 정부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효도하는 나라를 만들겠다. 어버이날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겠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죠. 특히 어버이날이 쉬는 날이 되면요. 올해처럼 주말을 끼고 있을 때는 황금 연휴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찬반이 자연스레 상충하게 되는 건데요. 대선 공약이라 할지라도 국민 의견을 청취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양쪽 의견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어버이날을 법정 공휴일로 만들어야 한다. 오랫동안 주장해온 분이세요. 대한노인신문 이돈희 수석논설위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이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기사들을 쭉 찾다 보니까 우리 이돈희 선생님이 어버이날을 만드신 분이다 이렇게 써있던데 정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 그 어버이날이 되기 전인 1970년대까지는 예. 1950년부터 72년까지 16년 동안은 매년 5월 8일이 어버이날만이었습니다. 어머니날. 어머니 날이었죠. 그렇죠. 70년대까지는. 예. 아니고. 예. 근데 이제 제가 겨우 고등학교 2학년 학생 때. 네. 그러니까 55년 전이죠. 1963년에. 고등학교 때.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아버지 날을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날을. 아버지 날을 고등학생이 어떻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좀 어렵기도 하고요. 참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막 캠페인을 하고 그러셨다는 거죠, 그때?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버지 날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예. 이제 그런데 당시에 이제 제가 고등학생이 만들다 보니까 예. 사람들이 제 진지한 뜻을 모르고 마치 장난인 것처럼 참 좀 어려웠지만은 제가 꼭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만들었죠. 그렇게 아버지 날을 이제 캠페인으로 주장을 하셨고 그게 받아들여져서 어버이날이 된 거다 이 말씀이세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만든 아버지 날을 가지고 청와대까지 어버이날이 되도록 한 10년 동안 부단히 노력했죠. 그래서 이제 74년부터 이제 종전의 그 어머니날에 제가 그 만든 아버지 날의 의미를 이제 포함한 어버이날로 이제 국가에서 제정이 되는 결실을 맺었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버이날의 창시자세요. 말하자면 이돈희 선생님이. 그런데 어버이날은 지금까지는 법정 공휴일, 그러니까 쉬는 날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법정 공휴일, 쉬는 날로 지정하자 라고까지 선생님도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요즘은 핵가족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나 이제 노부모님들과 이제 멀리 떨어져 사는 이제 청소년들 또 직장인들 일반인들이 어버이날이 공휴일이 아니면은 부모님을 찾아뵙기도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공휴일이면 그래도 이제 시간적인 여유 하루를 가지고 부모님을 찾아뵐 수 있기 때문에 50년 전부터 어버이날과 노인날의 공휴일을 이제 기회 있을 때마다 꾸준히 지원했기 때문에 이제 이번 정부에서 어버이날에 이제 공휴일 법정에는 아주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떨어져 사시는 부모님도 좀 찾아가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멀리 떨어져 계시니까 공휴일에 갈 수가 없잖아요. 하루라는 게 좀 짧긴 하지만 그래도 아주 아닌 것보다는 하루라도 그렇게 하면은 여유를 가지고 갈 수도 있고 또 찾아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하고 싶어가지고 공휴일로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50년 전부터 주장해 오셨어요. 그렇습니다. 효도 제대로 하려면 어버이날이 공휴일 돼야 된다. 법정 공휴일 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선생님. 효도는 사실은 뭐 정신인 건데 하루 쉰다고 효도가 더 잘 되겠느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챙길 사람은 이날이 법정 공휴일이든 아니든 부모님을 챙길 것이고 감사 인사 드릴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날은 공휴일이면 오히려 더 놀러 갈 것이다. 그런 얘기들 하는데요. 저는 반드시 해외여행이라고 해가지고 더 열어난다. 이런 전망은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 생각은 하지 않아요. 장기 여행을 떠날 거다 그렇게 보진 않으세요? 왜냐면 이제 어버이날이 이제 공휴일이 되면서 만약에 다른 앞뒤의 날들과 합쳐져가지고 연휴가 되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단순히 하루만 그 공휴일만으로는 먼 나라 해외여행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5월 5일 어린이날하고 올해 같은 경우가 그런데요. 원래는 5월 5일 어린이날하고 주말이 끼면은 이게 쭉 황금 연휴가 되더라고요. 대체 휴일까지 해가지고 뭐 4일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달력을 좀 한 10년, 15년치를 봤어요. 앞으로 미래를. 보통이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날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공휴일이 어버이날이 되면은 또 그걸 계기로 또 가끔 그 부모님하고 같이 또 해외여행을 하는 것도 뭐 하나의 효도 방법이 아닐까. 여행 갈 때 부모님 모시고 가면 되지 않느냐. 그렇죠. 긍정적으로 좀 봐라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죠. 매번 그러는 게 아니고 뭐 그야말로 가끔이라도 참 그 자녀들이 참 어버이날에 공휴일을 해가지고 같이 가신다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의 고민인데 5월 1일은 노동절이라서 회사들이 많이 쉬어요. 거기다가 5월 5일 어린이날 쉬죠. 석가탄신일도 5월에 들어갈 때가 많고.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5월에 공휴일이 너무 많아서 기업하시는 분들 업무에 지장이 있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뭐 이게 뭐 외식 산업이나 그런 거 아닌 경우에는 지장이 많다. 걱정들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참 언뜻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의 대안을 말씀드린다면 우리나라는 이제 5월에 8일이 그 어버이날이지만은 외국에는 보면 이제 미국이라든가 외국을 보면 어머니날은 5월의 둘째 주일이고 아버지날은 6월의 셋째 주일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일요일을 잡아요. 일요일로 잡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원래 쉬는 날로. 굳이 5월 8일을 어버이날 할 게 아니고 외국처럼 이제 5월의 둘째 일요일 그 하루 앞에 토요일 아닙니까? 이걸 이제 어버이날로 변경해가지고 이제 그 휴일로 정하면은 이제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법정 휴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그러니까 또 조금 다른 대안을 하나 제시한 것이에요. 날짜를 이제 하신 거예요. 위조하지 말고 5월 8일이 진짜로 자영업자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반대가 많다면 다른 대안으로 그럼 5월의 두 번째 일요일, 뭐 세 번째 일요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방법은 되겠다라는 그런 문제는 또 다른 대안을 하나 제시하셨어요.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5월 8일 법정 공휴일 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공휴일 아닌 것보다는 공휴일이 훨씬 맞고 왜 또 어린이날이지 않습니까? 어린이날 있죠. 어린이날은 또 우리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각각 그 휴일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족이 모일 수 있고 화합할 수 있다면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청취자 또 어떤 분은 어린이날 겸 어버이날 그럼 같이 하면 어떠냐 이런 문자도 주시는데. 그 만든 취지가 사실은 각각 취지가 다르거든요. 취지가 달라서 합칠 수는 없다. 뭐 그런 날들을 일요일 정도로 해가지고 몰아서 쉬자 이런 제안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어버이날을 법정 공휴일로 하면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훨씬 커질 것이다. 맞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날이다. 이런 말씀 여기까지 듣죠.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상 어버이날을 이분이 주도해서 운동을 해서 만든 분이라고 합니다. 대한노인신문 이돈희 수석논설위원 먼저 만나봤습니다.
우려의 목소리도 좀 들어보죠. 반대하시는 분.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연결합니다. 최 회장님 나와 계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효도하는 날이 생겨서 좋다라는 게 이제 앞선 어르신 말씀이었는데, 뭐 사실은 꼭 그 이유 아니더라도 쉬는 날 생기면은 국민들 많이들 좋아하세요. 네. 근데 지금 소상공인들 분위기는 그렇지 않다고요. 아니, 뭐 효도하는 날 만들자는데 뭐 반대하는 국민은 없을 것 같고요. 취지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텐데. 네, 뭐 저도 당연히 쉴이 있는 부분은 사실 근로자들한테도 좋고 또 모처럼 또 외식도 즐기고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는 날. 이거 사실 상당히 뜻깊은 날이고요. 예. 이거 뭐 중요한 기념일로 정하는 것도 나름대로 일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근데 연휴가 이제 길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단순하게 좀 좋다고만 생각할 일이 아닌 거라고 저희 소상공인은 느낍니다. 연휴가 좀 붙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네, 연휴가 길어지는 부분은 그 근자에도 이제 보면은 사실은 소상공인들한테는 안 좋아지는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최근에 사실은. 임시 공휴일 뭐 이런 거 하면서 작년에 추석 때도 연휴가 길어졌는데 도리어 소상공인들은 그냥 빈 가게에서 그냥 문만 열어놓을 수도 있고 또 쉴 때 가게세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사실은. 사실은 근데 임시공휴일 이런 거 했을 때 그 큰 이유가 내수 진작한다는 거였는데, 그리고 실제로 하고 나서 보면 내수 진작이 된 데이터들도 있었는데 소상공인분들 그러신 거 아니었어요? 이게 균형적으로 좀 접근을 하면 좋겠는데 일부 관광지라든지 일부 업종에나 아니면 뭐 대형마트 쪽에는 손님이 좀 몰렸을 수 있고요. 또 해외로 좀 워낙 많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과거처럼 자영업자 분들이 아니면 일반 작은 영세 가게들은 사실은 이 임시 공휴일로 인한 여러 가지 내수 진작에 대한 어떤 그 온기를 골고루 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는 내수 진작이 된 것으로 나오지만 그게 뭐 외식산업이라든지 관광업 쪽이라든지 대형마트 이런 데 수입이 올라가서 데이터가 올라간 거지. 동네에서 뭐 문방구를 하신다든지 뭐 이런 조그만한 슈퍼 하신다든지 이런 분들한테까지는 안 와닿았다 이 말씀.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런 휴일에 대한 온기가 이제 균형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그래야지 이게 어떤 뜻깊은 부분이 되고요. 사실은 이제 나라가 발전하고 또 근로자들의 어떤 휴식이라는 부분,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일한다고 또 얘기들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부분에서는 좋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내수 진작도 이루어지고 사실은 기왕에 종합적인 어떤 국민들의 어떤 건강한 삶의 질이 좀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도 좀 해결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난 그 추석 연휴 때가만 보더라도 사실은 3분의 1 정도를 치웠거든요. 한 달에서. 근데 이게 보면은 그 가게세는 그냥 꼬박꼬박 내고 월세는 꼬박꼬박 빠져나갔고요. 평소 대비 어느 정도나 그때 소득이 줄었습니까? 매출이 줄었습니까? 3분의 1 정도 줄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평소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손님이 거의 없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 관광지 빼놓고 도심지 소상공인들은 거의 매출이 3분의 1 정도로 줄었다고 보면 되고요. 그때 뭐 그 비용만 많이 나갔었고 알겠습니다. 뭐 카드 대금 같은 경우도 열흘 동안 들어오지도 않고 그래갖고 상당히 돈에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돈맥경화가 일어났다고 할 수 있고. 돈맥경화가 일어났다. 지금 그러니까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볼 때 어버이날이 공휴일 되는 거에 대한 불편함, 우려를 말씀해 주셨는데 청취자 문자를 쭉 보니까 자식들도 좀 부담입니다. 이런 문자도 사실 들어오기는 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어버이날 공휴일 아니어도 찾아갈 사람은 퇴근 후에 다 찾아가고 전화드릴 분은 다 전화드리는데 공휴일로까지 지정하면 경제적인 부담이 좀 된다라는 문자도 들어오고 반면에 8336 같은 분들은 그렇게 하루를 쉬어야 온전히 가서 손주들 데리고 가서 놀고 어버이에게 효도할 수 있다. 법정 공휴일로 가는 게 맞다. 또 이런 것도 들어오고 김정훈님은 어린이날은 공휴일인데 어버이날은 공휴일 아니었던 게 오히려 여태까지가 불합리한 거였다. 또 이런 문자도 들어오고 3490님은 취지는 아주 훌륭하지만 현실을 너무 모르는 거다. 이분이 며느리시군요. 며느리에게 명절같이 부담 100배입니다. 제가 번호를 괜히 소개했나요? 일리는 말씀이고요. 근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각자 형편들이라는 게 있거든요. 특히 소상공인들은
정말로 가게 문을 하루 닫기가 어려운 생존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일반적인 분들하고는 좀 틀릴 수 있고요. 일반적인 부분들도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예. 사실은 이게 공휴일로 지정돼서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여러 가지 부분 중에서 그 자영업자들이나 특히 예. 그 정말 이 휴일을 하더라도 아니면 부모님을 제대로 못 모시는 분들도 있고 알겠습니다. 사실은 불효자가 되고 싶지 않은데 또 예. 이것 때문에 또 꼭 불가피하게 불효자가 불가피하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 네, 그런 것도 있어서 예. 이거는 부분은 기왕이면은 이런 좋은 취지를 만든다면은 사실은 이 대체 공휴일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공휴일만 늘릴 것이 아니라 예. 늘릴 때 내수 진작과 그다음에 골고루 온기가 퍼져나가고 이걸 혜택을 볼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사전에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들어야겠네요. 예, 아마 청취자들이 지금 양쪽 이야기 충분히 듣고 판단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네, 감사합니다. 대한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까지 만났습니다. 어유 문자들이 얼른 밖에서 정리 좀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미국엔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예,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는요. 우리 청취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아주 이례적으로 스페셜인데도 불구하고 2회 출연의 기록을 세우게 되신 두 분 축하드립니다. 대타로 나왔다가 부정 타선으로 들어가나요? 영광입니다. 오늘 2회 출연의 기록을 세우게 되셨어요. 지난주에 우선 별명 하나를 얻으신 분. 밥잘 사주는 예쁜 누나. 정말 영광이에요. 박용진 의원이 붙여주신 별명 요즘 드라마 제목인데 손예진 씨가 되신 거예요 지금 전유옥 작가님. 손예진 씨 죄송합니다. 전유옥 작가 나오셨고 밥을 굉장히 잘 드실 것 같은 분 박용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네, 박용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주에 뉴스닥 반응이 어땠어요? 주변 반응은 어땠어요? 전 작가님. 아니 제 블로그나 막 이런 데는 많은 분들이 올라오셔가지고 계속 나오라고 그래서 그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고정은 제 마음이 아닙니다. 네. 그렇게 답변 달아주셨어요. 반응이 좋았다는 얘기. 네. 박용진 의원 저는 주변은 어땠어요? 전 작가님께 좀 죄송하지만 너 그분 잘 아냐. 너무 가까이 하지 마. 그러니까 그렇게 모른다니까요. 저의 실체를. 이렇게 너무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일단 밥 한번 얻어먹고 보겠다니까 얘기를 했어요. 저도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희 청취자 게시판에 지금도 이 말씀드리는 순간도 레인보우로 들어오는 문자, 그다음에 1212로 들어오는 문자,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카톡으로 들어오는 문자까지 막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처음에는 썩 좋진 않았어요, 문자가. 두 분이 이게 케미가 맞겠느냐, 여기부터 시작해서 반신반의하는 문자가 오다가 20분 끝날 무렵쯤에 제가 지금 좀 뽑아왔어요. 네. 송광섭님 같은 경우는 두 분을 꼭 다시 초대해 주십시오. 굉장히 합이 좋았다. 3069님, 오늘 패널로 쭉 가죠. 전은자님, 점자는 박용진 의원 응원합니다. 4750님, 전효 박용진 두 분 환영한다. 뉴스닥 재미 정보 둘 다 좋다. 7329님 등등 많은 문자들이 응원하는 문자들 두 번은 하여튼 최소한 나와야 된다 문자들이 많아서 오늘 제가 원래 이렇게 박용진 의원 같은 연하남들하고 케미가 좋아요. 점점 이상해지고 있어요. 지난주도 이 말씀하면 박용진이 되게 싫어하셨는데 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스페셜 뉴스닥 오늘도 꾸며보려고 하는데 상한가 들어가기 전에요. 네. 전 의원님, 전 작가님. 네. 국가 자격증은 뭐뭐 갖고 계세요? 저 운전면허증 갖고 있어요. 운전면허증밖에 없으시죠? 그런가요? 그 자격증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하지 않고 살다 보니.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이 지난주 저희 뉴스쇼 인터뷰 여기였어요? 여기였습니다. 네. 김문수, 김태호, 이인재 이런 의원들을 게르기니 올드보이니 취급하는 패널들 문제다. 네. 국가 자격증이 필요하다. 패널 국가 자격증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서 아주 화제가 됐었어요. 들으셨죠, 그거? 네, 들었어요. 네. 심지어 살도 없는 닭갈비, 게르기다 이런 이야기를 사실은 전효옥 작가가 하셔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국가 자격증 얘기가 나온 거였어요. 네.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전 처음에 홍준표 의원인 줄 알았어요. 제가 홍문표 의원을 지금 그동안 잊고 살아가지고. 잊고 사셨어요. 그분의 존재 자체를. 근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방송에까지 더구나 이제 제가 좋아하는 김영정 뉴스쇼에 나오셨다니까 예. 제가 진지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저도 이제 국민이 되고 보니까 예. 보통 국민이 되고 보니까 정말 이 국회의원의 예. 자격 심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회의원 국가 자격증이 필요하다. 보통 또 일이 튀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아니 그냥 1대1로 홍문표 의원이 이제 뭐 남자라면 자기가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당연히 이 자리에 나오시겠죠. 그래서 홍문표 의원하고 저하고 1대1로 한번 그래 이렇게 둘이 해결하셔. 네. 그래서 그분은 저를 이제 예. 패널 자격증이 있나 심사하시고 예. 저는 그분이 이제 국회의원 자격증이 있나 심사하고 뭐 그런 거라면 제가 또 출연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심판 보러 나올 수 있어요. 저도. 그러세요. 심판으로 해서 그러면 10문제씩 추려오는 겁니다. 아이, 좋아요. 신문 쉽다. 서로 자격증 체크. 아침부터 이렇게 농담하면 안 되는데. 굉장히 화가 나셨던 부분은 확실한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별로 화 안 났어요. 괜찮으셨어요? 아니 뭐 저기 그분 말에 그렇게 신경 쓰면서 살지 않아요. 자 그럼 여전히 이인재, 네. 김문수, 김태호 이런 분들은 게르기다, 올드보이다 생각엔 변함 없으십니까? 그렇죠. 왜 그러냐면 지더라도 참 참신하고 아주 깨끗하게 져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신인들이라든가 예. 참 애쓰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지더라도 어떻게 지느냐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게 오히려 지금 자유한국당에는 중요한 과제인데 자 옛날에 어저께 만든 이제 반찬을 사실 오늘 아침에 나도 싫은데 오늘 저녁에 또 먹으라고 놔뒀을 때 그 국민들의 그 심정 그거하고 똑같죠. 뭔가 새로운 거 그거야말로 진정한 인적 개혁이야말로 그 정당에 늘 가야 할 길이거든요. 노인 폄하하지 말아라. 올드보이라고 하지 마라. 이건 노인 폄하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올드보이의 그 올드가 저도 올드걸이에요. 왜냐하면 옛날에 정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애정이 담긴 올드보이죠. 그 영화 올드보이도 있고 굉장히 자격지심이 많은 분들. 그러니까 이 역에서의 올드는 노인 나이의 올드가 아니라 예전에 정치를 했던 사람이 다시 나온다의 의미의 올드라 그 나이가 많아도 거죠? 영보이인 분들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뭐 나이가 많지만은 농담으로 마이보이 하면서 막 농담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나이의 문제가 아니다. 절대로 아니죠. 자, 홍문표 의원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에 나오시면 꼭 한번 이것부터 여쭙고 시작하려고 했었어요. 그분 고정이에요? 고정 아니에요. 고정은 홍문표 의원은 고정은 아닙니다. 네. 하여튼 꼭 그 두 분이 1대1로 만나는 자리는 제가 주선을. 그래서 그분이 이제 나오시면 저는 물론 나오겠습니다. 네, 주선을 하고. 하여튼 저희가 지금 주선할 사람이 많습니다. 올드걸의 명예를 걸고. 이재명, 전해철 두 분도 지금 주선해야 되고 주선할 분들이 많은데 근데 제가 아까 언뜻 들어보니까 지금 올드보이라고 전 작가가 말씀하신 김문수 전 지사를 상한가로 박용진 의원이 뽑아오셨다. 네. 하한가가 아니고 상한가로. 네. 왜입니까? 개인적으로 이분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네, 김문수. 본인이 게르기니 올드보이니 끝물이니 버리니 카드니 이런 얘기를 듣는다는 걸 왜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의 서울시장 후보라니요. 네. 그것도 자기가 하겠다고 손든 게 아니라 모셔가는 추대라니요. 어떻게 보면 블랙 코미디지만 그 김문수 전 지사 개인으로 보면 이런 행제. 이런 행제가 어디 있습니까? 완전히 그 땡 잡은 거죠. 땡 김문수 지사 자신으로 봤을 때 그렇죠. 땡 잡은 분이다. 어쨌든 주목을 받을 거고 잘하면 여기서 기사 회생할 수도 있고요. 그 경기지사 자리에 있었고 대구에 나가서 졌고 그래서 다시 회생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안 보이고 그래도 최근 하시는 활동들을 보면 주로 페북에서 거의 막말에 가까운 얘기들을 쏟아내고 태극기 부대 따라다니면서 본인이 아주 좁은 정치적으로 보면 아주 좁은 협로로만 다니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느닷없이 그 본 시장으로 뛰어든 거 아니에요. 본무대로. 그럼요. 뛰어들었다. 그래서 어쨌든 주연의 역할을 앞으로 한 2달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갔으니 땡 잡은 거죠. 게다가 이분이 서울하고 무슨 관계예요? 아니 뭐 굳이 무슨 인연을 따지자면 이분 옛날에 노동운동할 때 서울 지역 노동운동연합이라고 해서 그 단체 역할을 했으니까 서울자가 붙기는 해요. 그러나 뭐 한 3, 40년 전 얘기를 굳이 끌어다가 인연을 잡을 필요는 없을 거고 아무런 인연도 없었고 아무런 회생의 어떤 동아줄도 없었는데 느닷없이 발탁이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옆에 계신 우리 전 작가님은 뭐 올드보이의 귀환이니 뭐 게르기니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으나 그런 얘기를 들어야만 하는 그 처지에서 느닷없이 이렇게
서울시장 후보, 제1야당의 서울시장 후보다 저는 뭐 땡 잡았다고 봐요. 행제했다고 봐요. 지금 김문수 전 지사가 듣고 계신다면은 상한가인지 하한가인지 헷갈릴 설명을 하셨어요.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하한가 같은 상한가. 전 작가 동의하십니까? 저는 아직도 그 김문수 지사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어요. 네, 개인적으로도 참 좋은 분이었어요. 참 좋은 정치인이었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이제 그 대구로 가더니 이제 사람이 이제 돌변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번에 이제 서울시장에 이렇게 추대돼 갖고 나오는 건 사실 김문수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치인 김문수는 늘 투쟁했고 쟁취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치인에게 이렇게 추대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꽃방석이 아니에요. 그럼 그렇습니까? 그렇죠. 어디까지나 경선을 거치고 이러면서 정말 이 땀 흘리고 모든 걸 얻어야 되기 때문에 김문수답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정두원 월간 정두원의 정두원 전 의원이 나와서는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김문수 의원이 일단 돈이 없다. 이 선거를 어떻게 치룰지 상당히 걱정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아마 이건 당 차원에서 아마 치르겠죠. 왜 그러냐면은 서울시장 후보를 내지 않는 정당이라는 것은 정말로 존재 불가능이고 또 이제 이 지자체 선거는 서울시장을 누구를 뽑으면 그 번호대로 뭐 구청장, 뭐 시구형 쭈르륵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연대라는 거라든가 단일화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당선 가능성이 낮다 하더라도 사활을 걸고 밀어야죠. 당 차원에서. 연대 단일화 어려울 거라고 보세요?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김문수 카드가 혹시 자유한국당이 버리는 카드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박용진 의원님 나오죠 그런 얘기. 네, 나오고는 있는데요. 바른미래당 밀어주기 위한 거 아니냐 안철수 전 의원.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바둑에서 제일 힘든 상대가요 막수를 두는 사람이거든요. 아무렇게나 막 두니까 이게 무슨 초식인가 싶어가지고 전략 없이 막 두는 초보자들. 권투에서도 제일 힘든 사람이 마구제비로 이렇게 던지는 사람이 거기 한번 걸리면 잘못하면 그렇게 상태로 빠져요.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조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이거는 오히려 조심하고. 홍준표 대표가 아주 굉장히 심심하게 요새 말로 생각을 해가지고 아주 전략적으로 둔 패라고 볼 수 있어요. 전략적인 패요? 네. 안철수의 부상은 막아야 되는 거죠. 막으려면 그렇게 해서 막아져요? 당연히 막아지죠. 선거라는 건 구도인데. 막 뒀는데 어떻게 막아줘요? 막 뒀는데 김문수 어떻게 막아줘요? 만약에 단일화를 해갖고 안철수를 이제 서울시장으로 만든다. 얼마든지 그러려면 그럴 수 있는 이 구도거든요. 그렇지만은 김문수를 내보냄으로 해갖고 일정한 또 조직표라는 게 있어요. 표를 갈라요. 그렇죠. 표를 갈르면은 그래도 박원순을 시키는 게 안철수를 시키는 것보단 낫다. 왜냐하면 나의 미래를 위해서. 왜냐하면 여기는 중도 보수고 자유한국당이 경쟁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카드를 이번에 보내기 위해서 김문수 카드를 밀어 넣은 거죠. 왜 헷갈리냐면 저분이 자유한국당 대표인데 왜 우리 당을 돕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구도로 막 가잖아요. 지금 같이 가는 구도 아니에요? 민주당하고 홍준표 대표하고? 홍준표 대표가 돕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여당을.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동반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막 적폐와 손잡냐. 그런데 우린 그런 적 없거든요. 같이 가고 싶어하는 건 홍준표 대표의 그런 막수가 오히려 저희에게 상당 부담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뭐 말씀들 하시는 것처럼 근데 그 수가 잘 먹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오히려 지금은부터 한 4월 24일 정도까지는 서울시장 후보를 경선을 잘 치러내는 거. 우리 후보를 잘 뽑는 거. 그리고 우리 후보들끼리의 정책 어떤 경쟁 이걸 잘 만들어내도록 하는 것이 저희한테 우리 일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지 남이 무슨 수를 두고 어떤 후보를 내는지는 사실은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짧게 대답해 주세요. 김문수 전 지사는 후보 포기 안 할 거다. 완주할 거다. 완주한다. 두 분 다 완주한다. 예, 알았습니다. 자, 상한가 김문수 전 지사, 김문수 후보 내일 확정이 됩니다. 주셨고 전여옥 작가의 상한가는 누구인가요? 저는 이제 무처럼 그 김성태 원내대표가 한 건을 한 것 같아요. 아 잠깐만요. 오늘 주대된다는군요. 김문수 전 지사 오늘 주대. 축하한다니까요. 김성태 원내대표를 상한가로? 네. 우리나라가 이렇게 원내대표의 위상이 낮지 외국의 경우는 당대표는 사실 이름 없고 당의 개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굉장히 역할을 하는데 요즘 들어서 이제 방송법 문제라든가 개헌 문제 특히 이제 김기식 금감원장의 그 인턴 동행 그 외유 때문에 아주 이 몸값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분이. 자, 잠깐만요. 여기서 앞에서 우리가 일부에서 인터뷰를 하긴 했지만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외유라고 보세요? 저는 외유라고 봅니다.
박용진 의원님 외유입니까? 업무상 출장입니까? 국외 출장이죠. 성격은 분명히. 출장이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엇갈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2박 4일 동안 중국과 인도를 다녀왔다고 하는 거를 보면 그러니까 뭐 어쨌든 저는 피감기관에게 그 돈을 받아서 예. 그 국외 출장을 가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동의하지 않아요. 그래서 김기식 원장이 야단 맞을까 야단 맞고 이거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요. 네,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봐요.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취지와 성격 그다음에 일정 이런 걸 보면 놀러 나갔다라고 하는 유자를 쓰기에는 외유라고 하는 걸 쓰기에는 여행이라고 볼 수는 없는 그렇습니다. 문제다. 지금 국회의원 한 번 해보셨죠? 초선이죠. 아니, 그럼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재선해봤는데요. 네. 이거는 과거의 관행도 아니고 정말 옛날 고리짝에 호랑이 담배 필 때의 관행이에요. 지금 제 보좌관이었던 친구가 어저께 저한테 이제 텔레그램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좌관을 데리고 이 더구나 유럽과 미국을 도는 9박 10일에 더구나 비즈니스 클래스를 태워서 그리고 인턴을 이거는 이제까지 국회 사상 없던 일이에요. 이분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겁니다. 비서는 그럼 뭐 따로 타요? 이코노미 타요? 그럼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가는 적도 없어요. 저도 한 번도. 근데 업무상 지금 필요해서 데려갔다는 아니 거예요. 근데 업무상 필요했는데 왜 인턴을 데려가면 다 좋아요. 근데 이 인턴 여성인 것도 저 다 좋아요. 근데 이 인턴인 여성이 국회에 정식으로 채용될 때 9급으로 채용이 된 거예요. 만약에 이 분이 당시에 이제 만으로 25이었어요. 이분이. 만 25세 대학을 갓 졸업한 이 여성이 석사 학위는 있었답니다. 석사 학위 있는 사람 요새 많아요. 근데 이 여성이 정말로 정책적으로 뛰어났다 하면은 적어도 정책을 담당하는 4급, 5급, 적어도 6급 정도는 줘야 되는데 왜 9급이었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회 안에 있는 보좌관들이 다들 들고 일어나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냐? 굉장히 많은 제보가 쏟아질 거란 얘기죠. 제보가 그리고 있답니까? 2박 4일이 자, 그 피감 기간의 여행이었다 하더라도요. 충칭 이 저기 유람은 왜 합니까? 그거는 완성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국외 출장이었다 이러면 충칭 같은데 이렇게 돌아보고 이 관광하고 이건 하지 말았어야지. 즉 출장이라는 게 완성이 되는데 결국 자기가 거기다가 방점을 찍은 거 아닙니까? 유럽 출장 말고 충칭도 문제다. 그것도 그렇죠. 박용진 의원님. 하루를 저기 관광을 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걸 좀 나눠서 봐야 되는데 저는 분명히 피감기관의 돈으로 국외 출장을 가는 거 적절치 않다 말씀을 드렸고 본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의원들 해외를 나가게 되면 제가 뭐 2년밖에 안 해봤습니다만 예를 들어 토요일 일요일은 그쪽에 만날 사람도 없어요. 거기도 쉬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경우에 우리나라에서도 국회의원들 국내에 있게 되면 본인들 가족들과 뭐 어디 놀거나 쉬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다 엮어가지고 지금 이 문제를 들어가기에는 좀 문제다. 그러니까 저는 왜 출장을 갔는지 출장 목적에 타당했느냐. 그다음에 그 자금은 정확히 했느냐. 그리고 거기에 동행하는 사람들이 과연 한 목적적이냐 이런 등등을 봐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김기식 원장이 비난받거나 비판받을 충분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만요. 아니 주말 끼고 가는 출장이 있어요? 출장이 뭐 길어지면 그러니까 아니 그런 2박 4일인데 왜 주말에 가는 같은 경우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비행기로 이동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 평일날 움직여버리면 우리가 가서 공무를 볼 수 있는 날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일부러 토요일 일요일날 출발들 하더라고요. 자, 알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일부에서도 한참 논의를 했기 때문에 일단 요 정도까지만 하고 두 분 의견은 해임 전효욱 작가는 해야 된다 쪽. 자진 사퇴해야죠. 영혼까지 털리기 전에. 박용진 의원은 그 정도 사안 아니다? 예, 저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사과하고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뉴스닥에서는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 얘기 나오니까 또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지금 핫한 사안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김성태 대표가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김성태 원내대표 그런 의미에서 지금 꽃놀이패를 줬다. 왜냐하면 이제 그 조국 수석이 이 검증을 6일부터 9일까지 했다. 그리고 임종석 실장도 여기에 이제 관여를 해서 하라고 했다. 이러면서 했더니 적법한 것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줄줄 이제 끌고 가게 된다면은 김기식 원장의 사퇴는 물론이고 조국 수석 또는 임종석 실장까지 모든 책임을 물게 되는 1타 3피의 결과를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갖다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도 지금 청와대는 물러설 수 없는 거네요. 박용진 의원님. 줄줄이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봤을 때도.
네, 그 만일에 이런 그 사실은 김기식 원장 문제를 놓고서 예. 임명될 때부터 그 보수 진영 쪽에서는 그 김기식 원장이 국회의원 시절에 이렇게 지적했었던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금융 관련해서 보호목 감독 규정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삼성 등의 어떤 재벌들에게 특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고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반발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어쨌든 도덕적인 측면 문제가 있었던 공무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들고서 이제 나왔는데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보고 업무 적합성이라든지 해야 될 역할과 관련해서 또 나눠서 봐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우, 지난주에도 상한가 하한가 중에 하나밖에 못 하셨죠. 네. 이 두 분은 정말 이야기가 주고받고. 아니 워낙에 박용진 의원이 준비를 많이 해오셔가지고요. 할 수 없이 이번에도 이제 하한가는 짧게 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한가 전혜옥 작가님 하한가 누구요? 저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요. 환경부 장관 쓰레기 대란 재활용품 대란. 저는 이제 사실 뭐 직업을 보면 지금 뭐 방송도 하고 글도 쓰지만은 절반은 제가 주부예요. 반업주부. 그렇죠. 정말 이 쓰레기 그 스티로폼하고 비닐 버리면 안 된다고 한 날 우리 아파트에서 벌어난 일을 생각하면은 내가 왜 세금을 내고 있나. 동네 아저씨들도 그 재활용은 사실 아저씨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아저씨가 스티로폼을 갖고 가서 주민, 그거 안 된다고 오늘 안 버린다고 못 버린다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된다고 그러는데 아니라고 또 아줌마 오지랖으로 했는데 그날은 또 버려도 되는 거였어요. 참 이 결국은 생활 정치라는 거거든요. 모든 정치의 끝은. 근데 생활 정치로 이렇게 미세먼지부터 시작해갖고 엎어버리니까 정말 하한가를 매겨도 정말 환경부 장관. 예. 박용진 의원님의 하한가 누굽니까 이번 주? 삼성증권입니다. 삼성증권 안 주고 넘어갈 수가 없죠 이번 주 정말. 대란입니다. 대란. 실제로도 하한가 쳤더라고요. 그랬어요. 이게 대한민국 금융의 정말 그 수준을 딱 보여주는 되게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대한민국 금융 일이죠. 수준이 세계적으로 거의 뭐 아프리카 뭐 어떤 나라에 비할 정도로 맨날 이렇게 저평가를 받는데 한 번 클릭으로 조작 잘못으로 112조나 되는 있지도 않은 주식을 발행할 수도 있는 그걸 나눠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고 이걸 아무도 팔아치울 수도 있고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그 감시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도 황당한 일이고요. 황당하죠. 그러니까 상황은 약간 웃긴 코미디인데 결과는 약간 호러물로 끝났어요. 코믹물에서 호러물로. 그래서 이런 일이 앞으로 또 반복되지 않도록 여러 측면에서 제가 또 정무위원회 소속인데요. 여러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고 삼성 요즘 들어서 사고 많이 쳐요. 예의주시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뉴스닥. 오늘도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분위기는 어떠셨어요? 오늘도 미팅 분위기 지난주는 미팅이라고 우리가 약간 무서운 분위기였어요. 아니 왜요? 김기식 가지고 하실 때 보면 제가 잘해드릴게요. 빨리 끝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잘생긴 남자한테는 늘 잘해줬어요. 두 분 꼭 밥 한 그릇 드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밥 잘 사주는 누나 전혜옥 작가 그리고 밥 잘 드시는 박용진 지가 빵빵한 누나입니다. 함께했습니다. 뉴스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용진 전혜옥 두 분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 인터넷에서는요. 내내 화제가 됐던 동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사의 스타 강사인 전한길 강사가 얼마 전에 치러진 서울시 공무원 7급 한국사 문제를 풀이하는 영상이었는데요. 문제풀이를 하던 도중에 마이크가 터져라 소리를 지릅니다. 이따위로 문제를 출제해서는 안 된다. 변별력이 없다. 욕설까지 써가면서 분노를 했습니다. 여기에 역시 유명한 강사죠. 최태성 강사까지 가세하면서 어제 하루 종일 논란이 뜨거웠는데요. 대체 공무원 시험에 한국사 문제가 어떤 시기였길래 지금 이렇게 공시생들이 술렁술렁 하는 건지 한국사의 스타 강사 최태성 씨를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태성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태성입니다. 예. 아니, 이런 일로 연결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네, 저도 좀 당황스럽네요. 역사 과목 강의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이제 97년부터 했으니까 지금으로 한 22년 차가 되나요? 22년 차. 선생님은 공무원 시험 강의를 하시는 건 아니고 수능 준비생들 대상으로 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저는 수능 대상으로 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공무원 시험의 한국사 문제를 보시고는 어떤 생각을 하신 겁니까?
어느 강사 선생님께서 욕을 하셨다길래 도대체 뭔가라고 이렇게 봤어요. 봤는데 한국사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봤더니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문제가. 황당했던 일단 그 문제가 뭔지부터 그럼 한번 청취자들께 소개를 해드릴까요? 그럴까요? 청취자분들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그러죠. 7급 공무원 한국사 문제입니다. 고려 후기 역사서를 시간순으로 옳게 배열한 것은 기역, 민지의 보조편년 강목, 니은, 이재현의 사락, 디귿, 원부 허공의 고금록, 리을, 이승유의 제왕운기. 네, 생소하시죠? 일단 저는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네, 아니 그게 일반적인 모습일 것 같고요. 일단 이전에 사략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굉장히 뒤쪽에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승유의 제왕운기와 이전의 사략을 통해 가지고 배치가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금록하고 제왕운기가 뭐가 먼저냐를 골라야 되는데 이 고금록이 편찬된 시기는 1284년이고요. 제왕운기가 편찬된 시기는 1287년이에요. 3년 차이? 3년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그 책이 발행한 연도를 외워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거는 너무 과하다는 것이죠. 이 역사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렇게 연도까지 달달달달 외워야 되는 것은 무리가 있거든요. 그것도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의 연도도 아니고 책들이 발간된 연도를 정확하게 외워라. 3년 차이까지 외워라. 지금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게다가 이 고금록하고 제왕운기가 왕이 좀 다르면 이해할 만한데 왕도 똑같아요. 충렬왕 때 만들어진. 맞습니다. 이 충렬왕 때 다 된 거라서 이거는 너무 가혹한 그런 문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저는 당연히 절대 못 맞출 문제인데 역사 선생님들한테 이 문제 내도 헷갈리십니까? 이거 역사 선생님들 맞추시기 쉽지 않아요. 어려운 문제죠. 이 선생님들한테도 이 문제는. 그렇군요. 그러면 어려운 문제냐 쉽냐 이 차원을 넘어서 문제로서의 변별력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가 중요한 건데.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문제 성립이 안 되는 문제다. 답은 있으니까 문제 성립은 되겠지만 이런 문제가 공무원 시험에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변별력이 제로라고 보시는 겁니까? 제로입니다. 이거는 아마 답지를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고르게 답지가 분포가 돼 있을 거예요. 1번에도 25%, 2번에도 25%, 3번에도 25%, 4번에도 25%. 이건 뭐냐면 찍었다는 거예요. 찍었다는 얘기.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 학생이나 적게 한 학생이나 결국은 다 찍을 수밖에 없게 하는 문제는 이거는 좋은 문제가 아니다. 가장 큰 문제가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공부를 1년간 열심히 한 친구와 공부를 1개월 열심히 한 친구가 찍어가지고 결과를 본다는 건 이건 공정성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변별력 제로의 문제로서 굉장히 안 좋은 문제라는 것이죠. 변별력 제로의 문제다. 아니 그럼 선생님 왜 이렇게까지 어렵게 내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시험장에 정말 10만 명 이상 되는 엄청난 많은 수험생들이 시험을 보잖아요. 제한된 문제를 가지고 그 친구들을 줄 세우기 위해서 어쨌건 이거는 당락을 결정해야 되는 그런 시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변별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찍든 어쩌든 간에 어쨌든 점수로 차이를 벌려야 되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문제까지 가게 된다. 네, 출제위원분들의 그 고충을 저는 정말 잘 이해는 하겠지만 그래도 이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문제가 돼버린 거죠. 그렇게 되는 거군요. 이 문제의 복구는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저도 트위터에 이렇게 공무원 시험을 보시고 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 우는 모습이 그래서 보여요. 그 정도. 울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일요일날 시험 보고 와서는 막 진짜 울먹울먹 되는 모습들인데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니까 이건 나도 열심히 공부했지만 내가 실력이 없어서 틀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이런 문제, 황당한 문제 때문에 내가 1년간 준비한 게 그냥 허무하게 무너졌구나라고 어떤 그런 허탈감.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분은 출제자의 갑질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셨던데. 그래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한국사 문제가 계속 나오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생깁니까? 일단 이렇게 문제가 나와버리면 한국사 교육에 굉장히 왜곡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나와버리면 우리는 외워야 되는 것이죠. 고금록은 1284년, 제왕운이 1287년, 연도를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사건도, 갑신정변은 1884년, 이런 식으로 다 외워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진짜 역사 공부냐는 얘기예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암기다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한 그런 과목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인문학이거든요. 종국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민하는 그런 과목이 역사인데 그 본질과는 전혀 동떨어진 사실들을 암기하는 과목으로 상처만 주는 그런 과목으로
지긋지긋한 감옥으로 낙인 찍혀버린다는 것이죠. 지긋지긋한 감옥이 돼버린다. 거기서 마음에 그렇죠. 그냥 콱 와닿네요, 저는. 그렇죠. 그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진짜 올바른 한국사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은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사실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정말 열심히 달달달달달 외우는데 외국 사람 만나면 한마디도 못하는 우리 영어 교육 문제 있다 이런 얘기하는데 마치 지금 그렇죠. 한국사도 달달달달달달 숫자를 외우게 만드는 이 방법이 옳지 않다. 전혀 옳은 방법이 아니죠. 기본적으로 암기는 필요해요. 기본적인 어떤 암기 속에서 어떤 창조적 발상이 나오는 거지만 이렇게 연도를 외우는 어떤 방식의 어떤 암기는 역사학에서는 정말 지향해야 될 그런 방법들인데 그 지향해야 될 것들이 문제화되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요. 선생님 출제도 많이 하셨죠? 시험 문제 당연히. 네, 여기저기 출제 들어갔었죠. 그렇죠. 공무원 시험 문제 출제하시는 분들 또 앞으로 한국사 문제 출제하시는 분들께 한 말씀 조언을 하신다면? 같은 저희 동료의 입장에서 제가 조언은 좀 그렇고요. 그냥 학생들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본다면 요즘 기회의 공정, 과정의 공정, 결과의 공정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많이 하죠. 네, 그거 믿고 노량진에서 그 컵밥 먹으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수십만의 수험생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죠. 하지만 내가 열심히 했음에 불구하고 풀 수 없는 문제 때문에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 열심히 공부한 청춘들한테 허탈감과 좌절만을 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네요. 더 이상 이 청춘들한테 그런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있는 조금 더 고민되고 좀 더 배려 있는 그런 문제를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쩜 이렇게 말씀을 잘하세요? 네. 저는 공시생 아닌데도 울컥하네요, 그냥. 너무 열심히들 이렇게 청춘을 바쳐서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가슴이 찌갔는데 그 친구들이 가졌을 상처를 생각하니까 그냥 막 좀 눈시울이 좀 막 뜨거워지는 그런 어떤 감정이 좀 있었거든요. 찍어서 내가 잘 못 찍었기 때문에 떨어졌다라는 걸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이 부분을 시험 출제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태성 선생님, 그 주변에 저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많이 좀 북돋아 주시고요.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사의 스타 강사 최태성 씨 연결해봤습니다. 러시아 증시가 지금 폭락하고 있습니다. 11.44% 대폭락이 국제 뉴스로 들어와 있는데요. 왜 그런가 했더니 러시아가 시리아의 화학무기 공격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죠. 미국이 지금 의심하고 있고 그래서 추가 제재, 무역 제재를 할 수 있다. 심지어 공격할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러시아의 증시가 하루 만에 11.44% 대폭락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네요. 여기까지 전하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반에 뵙죠. 고맙습니다.